반갑습니다. 그 전략본부장 맡고 있는 이병길입니다. 갑자기 이것 때문에 오셨다고 그러니까 부담이 크다. 사실 뭐 저도 이렇게 지역에서 평가를 하는데 지금 몇 군데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많이 부담스럽고 마무리를 하는 입장에서 오늘은 선거가 좀 많이 선거 끝나고 많이 지나긴 했습니다만 여러분들 의견을 좀 많이 듣고 저도 또 중앙에 가서 이 의견을 좀 전달하고 이런 과정이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거는 뭐 길지 않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말씀드릴 거는 짧게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의견이 있으면 그와 관련돼서 이렇게 좀 답변을 드리고 또는 의견을 청취하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 총선을 처음에 말씀드리고 총선을 좀 복기를 해보는 건 한번 필요한 것 같거든요. 지금 혁신위원회에서도 총선에 대한 1차 평가는 전국위원회에서 마무리가 됐지만 혁신위원회에서도 좀 더 심층적인 평가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저희 이렇게 당원분들이 여기서 이제 의견을 주시기 전에 일단 전체적인 총선을 한번 복귀해보는 과정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를 드렸는데 제가 자료를 다 말씀드리진 않고요.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맨 마지막 쪽에 보면 18페이지에 참고 자료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계시긴 하겠습니다만 한번 다시 이제 반추해보는 입장에서 일정별로 쭉 한번 봐봤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제 여기 이제 주요 일지와 정당 지지율을 좀 나눠서 나왔었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9월 이전에 저희 정당 지지율이 약 10% 정도가 됐었습니다. 10% 정도가 됐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조국 장관 관련된 이슈가 7월 달부터 지속되면서 9월 달에 저희 당 입장이 발표가 됐죠. 그러고 나서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당 내외적으로. 그러면서 보시는 것처럼 9월, 10월 조국 장관 사퇴할 때까지 저희 정당 지지율이 한 4%대까지 내려가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자스민 의원이 입당했던 걸 기억하실 텐데 그때 이제 각 모든 정당들이 총선을 조기에 시작했죠. 11월 달부터 총선 준비에 들어가면서 총선 기획단을 꾸린다 이러면서 경쟁이 붙었고 그 안에서 첫 번째 라운드가 사실 영입 경쟁이었는데 그 영입 경쟁에서 사실 저희 정의당이 많이 부각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보시는 바처럼 정당 지지율이 한 10%까지 다시 이제 복원되는 상황이 12월까지 유지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어떤 게 있었냐면 패스트 트랙이 본격화됐죠. 그러니까 4월 달에 국회 내에서 큰 전쟁이 벌어지고 나서 그 이후에 본회의에서 패스트 트랙 법안을 처리하는 시점이 되면서 여기 뭐 참여하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34일간 국회 앞에서 농성을 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12월 마지막까지 있었고 그리고 12월 27일 날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이 통과가 됩니다. 이때까지 이제 저희 정당 지지율이 상당히 이제 10%대까지 유지를 하고 있었고요. 사실 여기서 예상했던 거는 이 선거법이 통과되고 나면 정의당에 대한 기대감이 더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거기 보시는 것처럼 1월이 딱 되고 나서 정당 지지율이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여기가 이때 정의당이 제일 수혜받는 정당이 될 거다. 정의당이 이 선거법의 최대 수혜자는 정의당이다. 이런 이제 기사들이 나오면서 오히려 정당 지지율이 역진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서 1월 달에 근데 이 1월 달의 와중에 1월 19일 날 저희가 총선을 치렀던 모든 총선 기본 계획 그리고 비례대표 선출 방안 이런 것이 1월 19일 날 결정이 되게 됐고요.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공직선거 선출 기간으로 이후에 들어가게 되죠. 근데 이 와중에 큰 논란이 있었던 건 미래통합당에서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사실 12월부터 일정하게 거론이 되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 미래통합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중앙정치판에서도 중론이었던 것은 맞습니다. 근데 미래통합당이 그 선택을 하게 됐고
결국 1월달 내내 이 논란을 하느냐 마느냐 가지고 논란을 벌이다가 선관위에서 이제 막 그 명칭이 반려되고 뭐 이런 과정이 있었죠. 근데 최종적으로 선관위가 2월달에 미래통합당을 승인해주게 되면서 거기 보시면 2월 5일날 미래한국당이 창당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그때 이제 전국위원회에서 결정되어 있는 공직선거 일정이 있었고 중앙선관위에 이 선거 과정을 위탁하다 보니까 정해진 일정대로 저희는 선거 진행이 되었죠. 그리고 이제 미래통합당이 사실 이 어떤 선택을 받을 건지에 대한 이 상황은 미지수였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여기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2월 28일 날 이인영 대표가 이런 발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위성정당은 말도 안 되는 거고 저거 빨리 해산해야 되고 절대 민주당은 위성정당을 만드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발언한 게 2월 28일이었는데 보시는 바처럼 3월 18일 날 더불어시민당이 출범을 하게 됩니다. 불과 한 달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격변이 있었고요. 그 와중에 이제 저희 내부적으로 보게 되면은 공직 후보자 선출 완료를 3월 8일 날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국위원회에서 민주당이 이 시점에서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하는 와중에 이 시민을 위하여라는 게 나왔죠. 그래서 이제 비례연합정당을 참여하자, 비례연합정당을 만들자. 그래서 정의당도 들어와라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때 3월 8일날 저희가 후보를 선출함과 동시에 그 위성정당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는 특별결의문을 채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확고하게 그때 못을 박았죠. 근데 그때 못을 박을 때도 그랬습니다. 저희가 선거 결과가 저희가 예측한 만큼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도 이런 원칙적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또 하나 당 내부에서 논란이 있었죠. 3월 8일이 끝나고 나서 이런 결의문을 채택을 했는데 그 바로 직후에 비례대표 후보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그게 이제 그러니까 1, 2주 정도 계속 갔죠. 한쪽에서는 더불어시민당이 출범하는 와중에 저희 당 내부에서는 비례대표 후보와 관련된 논란이 있었고 일주일 만에 다시 전국위원회를 열어서 비례후보를 한 명은 사퇴를 권고하고 한 명은 재신임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재신임을 했던 과정도 선거 마지막까지 당 내부의 큰 이슈로 그리고 유권자들의 선택을 주저하게 만드는 이슈로 작용했던 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런 과정을 겪게 됐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제 제일 크게 여기서 상황을 좌우했던 건 사실 코로나였죠. 모든 게 이제 TV를 틀면 9시 뉴스를 하면 9시 뉴스가 1시간 하면 55분 코로나 뉴스 하고 총선 관련된 거 하고 5분 하고 이럴 때였습니다. 그래서 뭐 정책이라는 것이 사실 뭐 코로나 외에는 어떤 정책도 이슈가 되지 못한 상황이었고 이런 게 이제 쭉 지속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G20 특별 화상 정상회의를 하게 됩니다. 26일 날. 이게 보시면은 저희에서는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있고 글로벌 추세는 올라가는 딱 중간 시점에 이게 있었고 이것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영향을 줬고 사람들이 이것이 이제 뭐 정책이 실종된 선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거는 완벽한 정책 선거였는데 정책 능력 선거였다 이렇게 봅니다. 그 안에서 집권 여당이 아주 센 힘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고 이 상황 자체를 해석하지 못하는 미래통합당이 사실은 쓴맛을 봐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뭐 이 와중에 뭐 나름대로 의미 있는 정책을 내긴 했지만 중간에 긴급 재난지원금 이 문제를 가지고 당내에서 약간 혼란이 있었죠. 그러면서 저희 메시지도 정확하게 전달되지 못했었는데 아무튼 이런 과정을 거쳐서 3월 31일 그러니까 선거가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정의당의 상태는 어땠냐면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모든 언론에서 정의당 지지율 최저치 찍어라고 하는 기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3.7%까지 내려갔었습니다. 이때가 이제 저희 당의 이제 최저치를 찍었죠. 근데 선거가 들어가게 되면서 저희가 그때 그런 슬로건을 택했죠. 약간 원칙을 지킵니다. 당신을 지킵니다. 이런 슬로건을 선택했는데 선거가 들어가면서 저희가 이제 1일 지지율 파악을 합니다. 근데 선거가 들어가자마자 사실 약간 반전이 시작됐어요. 저희 당 내부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었고, 그것이 이제 깜깜이 선거, 그러니까 블랙아웃 기간이 되는 사전투표 바로 직전까지 계속 올라갔었고, 저희가 예상컨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지율이 9.67%가 나왔는데 사전투표에서는 대략 저희가 예상컨대 한 12%까지 정도는 나왔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조정되면서 그렇게 9.67%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는데, 저희 당원들이 약간 실망감을 많이 크게 얻었던 것도 그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갤럽 조사에서 정당 지지율은 이렇게 높지 않았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16%까지 나올 거다라고 하는 게 사람들한테 상당한 기대감을 줬었는데, 결과적으로 사전투표가 딱 끝나고 나서 다시 조정기간을 거치면서 낮아졌습니다. 물론 이때는 여러분들은 이제 여론조사 같은 걸 접하지 못하셨겠지만, 저희가 이제 내부에서 1일 조사를 하면서 이제 좀 하향수치를 겪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의당에 대한 어떤 동정론이든 무엇이건 간에 투표를 주고 살려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16%라고 하는 갤럽 조사가 나오면서 오히려 조정기간을 갖는 이런 과정이었었고, 결과적으로 마지막 선거 때 9.67%로 선거를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여러분들도 기억하시면서 또 그 말씀을 나누시기 좋겠다 싶어서 이 설명을 좀 드렸고요. 이렇게 쭉 총선을 전반적으로 돌아보는 것이 한 번 좀 필요한 것 같고, 지금 이 총선을 치르면서 선거 결과에서 나타난 건 일단 한 가지는 정의당의 패배감이 이전보다 훨씬 더 깊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35%를 받고 떨어진 사람이나 5%를 받고 떨어진 사람이나 사실 상처의 깊이가 되게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내에서 저도 사실 이제 뭐 지구당 사무국장을 한지 한 20년 지나고 여기까지 왔지만, 이렇게 어려운 선거를 치러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해서 당원 여러분한테 굉장히 죄송한데요. 아무튼 그런 선거를 치르면서 당원들 내부에서 도대체 이렇게 선거를 계속하면 선거 이길 수 있는 거냐, 뭐 4년 열심히 그 땅 파고 주민들 만나고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는 거냐라고 하는 의문이 크게 들기 시작했고, 그리고 우리 당내부에 여전히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모든 당원들의 아마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건 출마자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의 생각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당이 그 뭐 혁신위원회 이런 걸 구성하게 됐습니다만, 특히 그런 것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비례정당을 극복해 보겠다. 그래서 이제 지역구 선거에 출마도 하고 그 지역구 선거에서 일정한 성과를 얻으려고 노력을 해왔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당은 비례에 다 올인한 거 아니냐. 그래서 지역구 선거에서도 사실상 뚜렷한 결과를 내지 못하고 선거를 도대체 이렇게 해가지고 이길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의문만 남고, 결국은 비례정당에서도 위성정당의 그 폭풍을 맞으면서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했던 건 아니야. 이런 게 이제 전반적으로 저희 선거평가에 대해서 이 과정이 좀 실패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주된 원인이라고 보고요. 또 하나 이제 국민들이 갖는 생각은 한 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아직 대한 세력이 아니다. 그러니까 제3정당으로 우리는 도약하려고 했습니다만, 국민들이 아직까지 당신들을 대한 선택지로 선택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봤다고 봅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전에 이제 과거에 그런 경우가 있었죠. 그러니까 민주당을 억지로 찍는 거죠. 뭐 민주당 마음에 안 들지만 찍어야지. 그래서 찍었던 분들도 이번에 그런 사람들이 예전에 이제 정의당으로 눈을 많이 돌리셨죠. 근데 이번에 정의당으로 눈을 돌리지 않으신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다시 그분들이 민주당을 찍게 되는 결과를 만들어서 저희가 결과적으로 선택지가 되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결국 그 국민들이 물어보는 거는 그래서 정의당을 왜 찍어야 되냐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한테 주어진 물음이라고 보고 있고, 혁신위원회가 지금 그걸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 와중에서도 한 가지 이제 바라볼 건 있는 것 같아요. 그 9.67%가 도대체 뭐냐?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통합진보당 때
그 뭐 여러 세력들이 통합해가지고 했지만 그때 이제 정당 지지율이 10%였거든요. 근데 그때의 어떤 육박한 지지율이 나왔어요. 근데 저희도 이걸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근데 단순히 지금 지지율만 가지고 해석할 수는 없고요. 이거는 사후조사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해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원들이 그러니까 누가 찍었냐라기보다는 정당을 왜 찍었냐에 방점을 두고 조사를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그 저희 서복경 선생님이 지난번에 저희 총선 토론회를 하는데 거기 와서 이제 발제를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8세, 19세 유권자들이 새로 유입됐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이제 2016년도에 투표를 안 하셨던 분들이죠. 근데 그리고 그때 투표를 안 했던 분들이 이번에 또 투표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대략 이 규모를 전반적으로 보면 한 470만 표 정도가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유입된 흐름을 보면은 민주당으로 한 40% 갔으면 미래통합당으로 한 10% 정도 갔고요. 정의당으로 한 30% 정도가 옵니다. 또. 그러니까 흐름 자체가 그런 이 흐름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냐면 정의당에 대해서 약간 뭐 서부경 선생님이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둘 다 싫어서 찍은 게 아니라 대안적 선택지로 정의당을 찍은 것으로 보여진다. 근데 이거에 대한 사후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예전에는 과거에 저희가 뭐 지지 기반 뭐 이런 얘기할 때 뭐 화이트 칼라층이다, 뭐 노동자층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뭐 20대다, 30대다. 근데 지금은 그런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저희 지지 기반이 어떠냐 이렇게 해석하기 되게 어렵다 이렇게 보여지고 지금 18세, 19세가 출구조사만 보면 저희 정당에 미래통합당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한 걸로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 다음번에도 다시 정의당을 찍을 거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분들은 지금의 선택지가 어떤 것이 중요하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분들이 그러면은 그 사후에도 투표를 다시 하게 됐을 때 정의당을 찍어야 되는 이유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한테 남겨진 과제다. 이렇게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9.67%에 대한 전반적인 해석을 하기 위한 작업들을 해나갈 거고 이거는 뭐 어떤 지표로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사후 설문조사를 통해 가지고 확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작업이 진행되면 조금 더 우리가 이후에 뭐 활동에 나가는데 방향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거를 이제 도대체 사람들이 왜 찍었느냐를 해석하는 거는 되게 의미 있는 작업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선거평가를 요번에 마무리하지 않고 이후에도 이런 걸 계속 추적해 나가는 작업을 좀 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외생 변수가 사실은 코로나19라든가 뭐 위성정당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이 뭐 우리 당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국위원회에서 그런 평가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죠. 밖에 탓하는 건 맨날 선거 때마다 탓하는 거 아니냐. 그 내부를 바라봐야 됩니다. 물론 당연히 맞는 말이고 내부를 바라보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저희가 상상한 것 이상의 어떤 이슈였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위성정당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어쨌든 대응하는 문제였지만 제도 자체를 완벽하게 무력화시키는 거였기 때문에 또 그 문제가 있었지만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고 총선 전체를 통틀어가지고 이 코로나를 뚫고 나온 유일한 소셜 이슈는 엠번방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이슈가 되지 않았던 거죠. 이제 그만큼 강력했다고 하는 것을 빼놓고 선거평가를 할 수는 없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내부를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 저희 내부를 바라보면 여러분들 이제 뭐 그 과정에 대해서 이제 지역에 계시면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많은 부분이 있으시겠는데 이제 비례대표 선거 관련된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청년할당 전략이 옳았느냐 이런 의문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정책 배심원단제도 했는데 왜 그 점수를 매긴 거하고 선거 결과하고 너무 그렇게 차이가 나느냐라고 하는 문제 또 뭐 재정을 그렇게 많이 썼는데 실제 지역에서 아무런 효과가 없었는데 이거 전략적으로 문제 이런 디테일한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다 말씀드리진 않고요. 질문을 해주시면 또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에서 그 선거 과정에서 사실 메시지 혼란도 있었고 중앙 지도 체제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제대로 못했던 지도부가 다 선거를 나가면서 이제 발생했던 문제이기도 한데
그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었고 정보위원회에서도 그 평가가 됐습니다. 그런 점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그 관점 말고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제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주 전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비례대표를 뭐 한다, 어떻게 뽑는다 이런 거는 뭐 그 시기마다 이렇게 정해지는 전략이었는데, 주 전략은 하나였죠. 그러니까 선거 제도를 바꿔서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고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어서 주류에 진입하는 것입니다. 지금 양당이 그 주류를 다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에 양당 체제가 더 강화되었죠. 근데 여기를 진입하겠다고 하는 것이 저희 목표였습니다. 이것이 이제 사실은 어떤 집권 로드맵으로서의 첫 번째 단계였다고 보고 여기에 싹 쓸어 담은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도박판에서 하듯이 올인을 한 거죠. 저희가 조국 문제 같은 경우에도, 조국 이슈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겁니다. 저희 당의 정체성 자체에 대한 의문이 들어오고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것까지도 다 털어넣어서 사실 선거제도를 바꾸려고 했습니다. 이 선택이 옳았냐 틀렸냐 라고 하는 논쟁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이 주전략 측면에서 이것을 시도하지 않았으면 그러면 이 선거를 치를 수 있었을까 라고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이게 양당하고의 저희하고의 비교를 한다면 이거는 권력투쟁이었다고 보거든요. 이런 권력투쟁에 도전해본 게 딱 두 번입니다.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통합진보당 때는 통합을 통해서 그거를 정치기획을 했던 겁니다. 정치기획을 해보고 그때 뭐 기억하시겠지만 뭐 유시민, 이정희, 심상정, 노회찬이 다 모였는데 10% 얻었습니다. 그렇게 끝났죠. 거기도 실패하고 원내교섭단체 못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다른 정치기획을 해본 겁니다. 제도를 바꿔서 진입해보겠다. 근데 이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 처음 아주 시작부터 올라가게 되면 저희가 공동교섭단체를 꾸렸었죠. 그 공동교섭단체를 꾸리고 나서 노 대표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사실은 어떤 유산 같은 거였는데, 그러면서 심상정 대표가 위원장을 하게 됐죠. 이것이 이제 우리한테 기회가 올 거였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을 마무리할 때까지 패스트트랙 방망이를 두들기고 끝났습니다만, 패스트트랙이 끝나고 나서 그 뒤에 민주당이 선거법을 다 뒤집어 놨죠. 결국 우리가 이걸 쥐고 있을 때 어떤 걸 만들 수 있는지를 또 극명하게 보여준 결과라고 보는데, 이러면서 여기까지 왔고 권력투쟁을 진입하려고 했습니다만, 사실 양당이 완강하게 거부하면서 그동안에 나왔던 수혜론, 너희가 수혜받을 것이다, 니네가 선거법 만들지 않았냐 이러면서 니네 책임론, 그리고 너희는 왜 위성정당 안 들어오려고 하면 고집론, 이런 것이 사실은 저희가 스스로 만들어낸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저는 이것이 기득권 정당들이 사실은 주류에 진입하기 위한 권력투쟁 과정에서 저희가 겪은 일이라고 보고, 이 권력투쟁을 하는 과정에서 보다 보니까 저도 그런 걸 느꼈습니다. 야, 우리가 힘의 한계가 있구나, 이런 걸 분명하게 느꼈거든요. 이걸 뚫고 나가서 기득권 정당 내부를 진입하는 것에 우리 준비는 아직 많이 부족하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결국 거기서 좌절했고 실패했습니다. 근데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나니까 한겨레 신문인가 그런 데서 이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자, 정의당은 이제 사회적 약자에게로 돌아가야 된다. 다시 밑에서 현장에서 시작해야 된다. 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거는 기득권 정당들이 좋아할 만한 평가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거봐, 오르지 못할 나무를 왜 쳐다보냐. 너희는 거기서 놀아야지. 소수자 대변하고 사회적 약자 대변하고 그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것이 기득권 정당들이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번 선거에서 실패했습니다. 근데 이 이후에도 그러면 이 주선거 전략이라고 하는 정치 기획은 도전되지 말아야 될 것이냐.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저는 그 정치 기획은 언제든 준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걸 진입하지 못하면은 사실 지역 선거도 지역에서 3년, 4년을 노력을 해도 사실 이 정치 기획과 동반되지 않으면은 현재 상태에서 양당 구조를 깨기는 쉽지 않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런 점에서 좀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제가 이제 선거평가 관련된 얘기는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쭉 선거평가를 하면서 몇 가지 이제 이슈가 나온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결론을 내기보다는 혁신위원회가 더 깊이 논의를 해주실 거라고 보는데요.
그 와중에 당연히 이제 그 조국 문제로 비롯돼가지고 이제 정치노선, 그러니까 그 저희 정체성의 문제 뭐 이런 게 있죠. 근데 정체성이라는 게 사실은 어떤 당과의 정책적 차별성이라기보다는 어느 지지 기반을 갖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양당이 아주 강화돼가지고 저희가 끼어들 틈이 별로 없을 것 같아 보이지만 지금 최근에 민주당의 태도, 민주당의 논란 이런 걸 보면서 결국은 이제 미래통합당은 1%의 사장님 정당이고 민주당은 태생적으로 사실 20%의 부장님 정당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다수 전략으로 사실 이 80%에서 어떻게 확장해 나갈 거냐 이것을 가지고 이 지지기반 내에서 여기서 어떤 지지기반을 만드냐에 따라서 저희 당이 정체성이 만들어질 거라고 봐요. 근데 이것을 정체성 정치를 강화할 거냐 아니면 좀 더 그런 방향으로 갈 거냐라고 하는 것은 토론거리는 남아있고 이런 게 이제 또 그 당원 여러분들이 같이 토론해야 될 주제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당원 제도에 관련된 그 논의가 있었어요. 도대체 우리 당의 당원이란 누구인가? 이제 출마자분들 전체 선거평가를 하는데 안양 마란구의 이종태 후보라고 나오셨습니다. 이분은 이제 민주당 당적을 가지고 계셨어요. 근데 정의당에서 뭔가 해보고 싶다. 이렇게 해서 이종태 교수가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출마까지 했죠. 근데 선거를 치르면서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는 다른 당 가면은 이 모든 경력은 당원인데 이 정당에서 그 선거를 치다 보니까 지지자들이 10명 나오면 당원은 5명밖에 안 나오더라.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자기가 본인 이해가 안 갔다. 그리고 그분의 표현은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비 얘기를 하면서 솔직히 이 사회에서 10,000원이라고 하는 거는 중산층이 낼 만한 어떤 회비의 규모다. 이런 것들을 좀 바꿔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이런 제기를 하십니다. 그분의 말씀이 전적으로 옳다 이런 걸 떠나서 현장에서 여기서도 선거를 치르면서 그런 생각 많이 드셨을 거예요. 우리 당 당원들이 실제로 이제 후원 당원화 많이 되어 있고 선거 때 같이 함께하거나 일상적으로 함께하는 이런 동력이 많이 되고 있지 못하다는 걸 많이 느꼈는데 이와 관련된 그래서 결국 우리 당의 당원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이 놓여있다고 봅니다. 근데 저희 당원 그래프를 쭉 봤어요. 저희가 창당 때부터 지금까지 당원 그래프를 쭉 봤는데 크게 그래프가 이제 두 번 딱 그어집니다. 2016년과 2020년이죠. 선거 앞두고 사실 이제 당원들이 우르르 들어오시죠. 또 나가시죠. 근데 요 큰 거를 제외하고 나머지 당원들의 입탈당을 보면 저희 당원들은 이슈에 따라서 입탈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당도 이런 정당이 별로 없거든요. 조국 사태 터졌다. 우르르 나갔다가 심상정이 뭘 했다. 우르르 들어왔다가 이 당의 안정성이라든가 아니면 당원들에 대한 일체감이라든가 이런 걸 근본적으로 재점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제기가 되는 어떤 지표죠. 이런 점에서도 한번 살펴보고 토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게 좀 제기가 되었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역 후보자들에 대한 얘기가 있었어요. 75명이 이번에 출마하셨습니다. 4천만 원씩 지원하셨죠. 지원 드렸죠. 그 추가 지원까지 해서 중앙당이 37억을 지역 후보들한테 줬습니다. 현재 중앙당 빚이 한 40몇 억이 남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수 출마 전략이라는 걸 늘 사용하는 게 맞냐? 그러니까 사전부터 후보들이 준비되어 있는 후보들이 나가고 그 사람들에게 좀 더 많은 공력을 쏟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쟁점이 형성이 됐습니다. 저는 이거는 또 혁신위원회나 이후에 이제 지도부 선거나 이런 데에서도 상당히 많은 토론이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쟁점이 하나 생겼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비례대표 문제 여러분들도 참 이 선거 치르면서 문제제 의식도 많으셨고 할 텐데 이 선출 방식을 이대로 가져가는 게 맞는가? 라고 하는 문제 제기들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전략적 판단과 그리고 그 시기에 맞는 대표성을 찾기 위해서 비례대표 선출의 어떤 틀을 짜는 건 맞는데 현재와 같이 당원들이 동원돼 가지고 그 사람들의 투표값으로 비례대표를 얻게 되는 이런 것이 과연 옳은가? 물론 그에 대한 해법을 정확하게 제시하는 분들은 없습니다만 아직까지는요. 근데 이제 그런 문제 제기가 나왔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이제 토론 과정에서 나왔던 이슈를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내용들이 좀 있었다는 걸
소개를 시켜드리고요. 저희가 평가하는 과정에서 그런 또 질문도 있습니다. 우리 당의 이제 조직 노선, 그러니까 정치 노선 아까 얘기했고요. 또 뭐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조직 노선인 것 같아요. 도대체 정의당의 조직 노선은 뭔가? 정의당의 전략적 거점은 어디인가? 예전에는 이제 진보정당 오래 하신 분들 여기 계시면 이제 그런 거 많이 느꼈겠죠. 이제 뭐 예를 들면 울산, 창원, 거제 이런 데는 사실 어느 정도 그러니까 기반이 있는 그리고 당선 가능성을 염두에 둘 만한 전략적 거점, 지역 거점이라는 게 있었고 저희는 이제 뭐 노동자들이라든가 뭐 민주노총이라든가 어떤 계급적 기반이라든가 이런 게 다 있었습니다. 근데 현재 정의당의 조직 노선은 진화를 멈춘 상태입니다. 그 울산, 창원 이런 데 이번 선거 치르면서 사실상 민주당이 압도하는 분위기로 갔고요. 진보정당은 다 유실되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 현 시점이고 그리고 조직 기반 자체가 지역으로 가서도 그렇고 계급적으로 가서도 그렇고 상당히 취약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조직 노선을 어떻게 살려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게 사실 큰 과제로 또 남았습니다. 이게 결국은 어느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뭐 제가 생각이 그런데요. 정당이 갖춰야 될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첫 번째는 집권 전략이 있냐, 집권 비전이 뭐냐라고 하는 거인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는 그런 게 있었죠. 2010몇 년도에 우리가 집권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단계를 가지고 지금 여기서 어떻게 출발하겠다는데 우리 당에서 언젠가부터 그게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집권 전략을 갖지 않는 정당은 사실 정당이 아니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대선 후보가 있는 정당이어야 됩니다. 대선 후보가 없는 정당은 정당이 아니죠. 근데 저희가 당내에서 심상정 대표 출마하셨던 심상정 대표 외에 어떤 대선 후보들이 경쟁하고 있는가 이것도 저희 내부를 좀 돌아봐야 되는 어떤 한 가지인 것 같아요. 국민들이 바라보기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진화를 멈춘 이 조직 기반을 어떻게 세워나갈 것이냐. 조직이 없는 정당이 사실 이제 영속성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조직 기반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우리 정당의 어떤 꼴을 갖추는 거에 대한 틀을 좀 잡아놓아가는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사실 이런 어느 정도의 기반이 생겨야만 사람들한테 정치적 효능감이라는 게 생길 것 같아요. 저희가 민생 정책 열심히 하면 사람들한테 저 이제 정의당의 정치적 효능감을 보여주는구나 이렇게 지지가 바로 올 것인가. 이제 그렇지 않다거든요. 그 사람의 그 정당의 대선 후보가 어떻게 돼 있고 쟤네들은 어떤 비전을 갖고 있고 뭘 만들려고 하는지가 사람들한테 종합적으로 하나의 그림으로 다가간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논의하는 게 이번에 이제 총선의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반성하고 평가하는 지점이고 혁신을 만들면서 구상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논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이제 진보정당이 이제 뭐 어떤 색깔을 많이 가져야 된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민주당하고 확실한 차별성 갖고 이제 이중대라고 하는 거에서 좀 벗어나서 뭘 해야 된다. 정책적으로. 그래서 비전을 가지고 막 얘기를 한다는데 이 이후에 한국 사회가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왼쪽으로만 가면 다 해결되냐? 저는 그렇게 보진 않거든요. 이 이후에 당면할 과제는 코로나19 이후의 사회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근데 너무 많은 일이 변할 것 같아요. 저희가 상상했던 거 이상. 그래서 그동안에 가져왔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논의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그래서 저희 중앙당에서도 이걸 해석하기 위해 지금 공부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 이후에도 뒷부분에 강연이 그런 내용이 있겠습니다만 이거를 준비해야만 한다. 여기에서 사실 어떤 저희 당의 정체성과 사람들의 지지기반과 사람들의 그 효능감 이런 것들 다 발휘할 수 있을 만한 준비를 해야 된다. 근데 그런 준비를 하기에 우리가 지금 현재 어느 수준까지 와 있는가 이런 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선거 전반적인 거를 한번 살펴봤고요. 지금 이제 지역에서 토론하는 과정에서 논점이 되었던 이슈와 관련된 말씀을 좀 드렸고 그리고 이후 당에 앞으로 나갈 과제에 대해서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해주시면 또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이제 청년들 간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정당 시스템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청년들이 그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뭐 초등학교 때부터 또 그리고 중고등학교를 다 지나면서 정치교육을 훈련받고 정당에 대해서 가입을 하고 이렇게 활동하는 사람들의 구조가 없고 사실 밖에서 열심히 활동해왔던 사람들이 정당으로 오는 게 저희가 이제 청년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 당내에서 성장해 오는 시스템이라는 게 본인이 알아서 성장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밖에서 훈련되어 있고 밖에서 인지도 높은 분들이 안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거는 어떤 정당의 어떤 원리를 보자면은 바람직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한국 정치가 워낙 이제 그런 것이 조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긴 하지만 정당 내에서 그런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건데 그리고 그걸 계속 논의를 해왔었죠 지금까지. 하지만 잘 안 됐던 건 분명하고 말씀하신 지적은 뭐 전적으로 옳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약간 그런 우려는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청년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기성세대가 이제 몇 년간 정당 내에서 훈련을 하고 선거도 치르면서 해왔던 사람만큼 단련되어 있지 않은 건 너무 당연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똑같은 비교를 가지고 논의할 수는 없다고 보고 여성할당을 강제하고 있지만 사실 저희 여성할당 못 채워가지고 허덕허덕거릴 때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여성할당을 후퇴시키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까지의 그 할당이 유지돼야만 정치 참여가 보장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청년들의 정치 참여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건 공감대가 있다고 봐요. 근데 저는 우려하는 거는 그런 겁니다. 요번에 청년할당 20% 해가지고 1, 2번도 주고 이렇게 했는데 비례후보 논란 막 생기고 이러고 나니까 청년할당 이거 안 되겠어. 저는 이거 오히려 그러니까 약간 정치적 백넷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었는지를 굉장히 냉철하게 분석해보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어디까지냐라고 하는 논의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거 자체가 부정되는 방향은 좀 옳은 건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원래 지난번 전국위원회 때 저희가 보고만 하고 끝냈습니다만 이후에 청년정의당 논의가 저희 의제로 올라와 있어요. 전국위원회. 청년정의당의 요점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도부가 있으면 독립적 기구로 당내 당을 만드는 거죠. 여기다가 예산권과 인사권까지 다 줍니다. 다른 목소리를 낼 수도 있고 독립적 활동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훈련되는 건 아니지만 정당을 통해 정치를 통해서 훈련하는 과정이 이 안에서 벌어질 수 있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아직까지 충분한 합의는 당내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교육연수원이 있고 당원들 전체 교육도 많이 합니다만 교육연수원의 역량 가지고 사실 이 교육을 다 해내기 너무 어려운 측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좀 고민이 많이 드는 건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좀 이따 좀 지역과 관련돼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교육을 하는 담당 주체들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앙교육연수원이 교육을 그냥 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이건 좀 지향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럼 누가 교육을 할 거냐. 저는 이게 지역위원장님들 계시잖아요. 지역위원장님들의 역할이 좀 한 두세 가지 정도로 나눠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지역위원장님들은 무조건 정치를 하셔야죠. 조직을 관리하시는 분이 아니라 정치를 하시는 분이 지역위원장을 맡고 지역위원회가 그렇게 운영돼야 되고 대외적 활동이 그렇게 돼야 되는 측면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내적인 측면에서 저는 교육의 담당자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민주당에 있는 다른 의원들하고 이렇게 뭐 얘기를 하다가 이제 들은 얘기인데 밥 먹다가 들은 얘기인데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충주에 있는 박수영 의원 국회 비서실장인데 요번에 낙선했죠. 근데 자기는 이제 늦게 뛰어들어가가지고 당원 교육을 10번밖에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역위원장은 총선을 앞두고서는 한 30, 40번씩 교육을 한답니다. 당원 교육. 새로운 당원들에게 계속 교육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런 개념들이 바뀌면서 사실 청년들만 다 모아놓고 교육 시스템 잘 만들면 청년들이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교육 잘 받고 다 졸업할 거 이렇게만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물론 그런 시스템도 갖춰야 되지만 그래서 그런 어떤 교육의 주체와 그리고 교육의 층위와 또 수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다변화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지고 그런 의미에서 청년들이 반드시 그런 교육 과정과 검증 과정을 거쳐가지고 또 정치에 진출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건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그냥 여기서 제가 다 답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혁신위원회에 제일 중요한 의제 중에 하나로 올라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아직은 뭐 혁신위원회가 내일 두 번째 회의를 하기 때문에 얘기가 많이 진척되어 있지는 않는데 일단은 방금 전에 제가 이제 지역 현장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런 측면도 하나 있는 것 같고 일단 저는 이제 지역의 자체가 약간 정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럴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어저께 바로 이제 지역 현장 방에 한 분이 올리신 건 그거더라고요. 중앙당 빚 많이 생겼어. 그 빚 갚으려니까 또 지역이 내리는 돈 깎아. 그러고서 무슨 지역 활동하라고 이렇게 이제 문제 제기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어저께 이제 이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저도 답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지구당이 아주 오래전에 지구당이 폐지되고 나서 거점도 없고 사실 정치활동 공간도 적고 당원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도 적다 보니까 지역활동이 위축되고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했었는데요. 이 전반적인 좀 시스템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제기하는 어떤 문제의식의 몇 가지만 그냥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는 일단 그 선거 때 되면 한 3, 4개월 전에 딱 준비해가지고 3, 4개월 뛰고 선거 치는 방식 이거 하지 말고 이길 수 있는 지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거기에서 전략적으로 집중하자 이런 의견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제 개인적 의견을 드리는 것보다는 그동안에 토론 과정에 나왔던 얘기를 이제 하나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뭐 100명, 200명 후보 나와가지고 n분의 1 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지 말자라고 하는 의견들이 일정하게 상당히 있으시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사실은 제가 뭐 민생 사업을 어떻게 하자 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지금 혁신위원회나 이런 데서 나오는 의견들도 소영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한 20년 전에 지역활동 열심히 하자라고 했을 때 나왔던 아이디어를 크게 벗어나고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 의견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 그 제기를 드린 거는 지역위원회와 관련된 의제가 이제 가장 중점적으로 있어야 되고 지역위원장들의 역할도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좀 더 나가면 그런 얘기까지 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전국위원회 제도를 없애고 지역위원장들이 당의 진로와 관련된 결정 권한을 줘야만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의견도 나왔었는데요. 그만큼 여러 가지 이슈가 지금 제기되고 있고 제가 이제 뚜렷하게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이런 정도가 있다는 거를 소개시켜드리는 정도 수준에서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되게 중요한 저희 정치 노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저희가 10년 동안에 선거 연대 없이 치른 첫 번째 선거였거든요. 이번이. 그러니까 어떻게 지난번 2016년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2010년도부터 계속 왔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 9.67%가 약간 어떤 독자적인 정당 지지율이라고 이렇게 바라보는 측면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는 건데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그러니까 정치 노선 연합 정치에 대한 입장을 정하는 건데 연합 정치에 대한 입장은 사실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약간 상반되게 다수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거라고 보여져요. 당내에서. 근데 이게 그러면 우리는 이제 민주대연합은 사실 졸업했다고 보고요. 근데 그러면 앞으로는 단일화 안 하고 선거 치를 거냐? 저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것이 이제 승리 가능성에 대한 공식 이런 걸 떠나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독립적 변수로 존재해야 된다고 하는 어떤 정체성의 문제, 정치 노선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사실
국민들한테 주는 메시지도 있고 저희 당 내부의 정치 노선을 수립하는 데서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될 거라고 보여져요. 근데 다른 방향에서 보면 어떠냐면요. 제가 보기엔 이제 민주당도 안 할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도 할 이유가 별로 없어졌고요. 그리고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보셨겠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어떻게든 정의당을 압살시키려고 했습니다. 진짜 그 위성정당에 참여해라 막 민주당이 처음에 그랬잖아요. 민주당 내부에서는 정의당이 참여하는 건 1%도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애초부터 그렇게 시작을 했었고 지금 저희가 이 선거 끝나고도 의도적으로 보이길 정도로 그린 뉴딜, 전국민 고용보험, 이 관련된 중대재해처벌법 이런 거를 민주당이 다른 이슈들도 무지하게 많은데 그걸 먼저 다 내놔요. 정부에서. 결국은 이제 그 이쪽에서 저희가 6석밖에 없지만 이쪽이 갖고 있었던 어떤 지분과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본인들이 이제 가져가려고 하는 어떤 흐름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앞으로도 선거에서 이 단일화를 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거는 우리의 의도이기도 하지만 객관적인 상황도 그럴 것 같다. 근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현재의 진단은 그 87년도부터 시작했던 민주대연합론은 이번으로 졸업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좀 객관적인 시각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건 있습니다. 이게 뭐 무슨 뭐 점쟁이처럼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정치학자들이 분석하기에도 그런데 미래통합당이 이번에 망한 거거든요. 망했는데 그러니까 지난번 대선 때부터 망했죠. 근데 이렇게 정당들이 한 번 망하면요 한 10년 갑니다. 그걸 다시 복구하려면 미래통합당이 아무리 길을 써도 실제로 이 효과가 10년 정도 갑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 이제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진보정당도요 한번 쪼개지고 나서 이거 복구하는데 10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양상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후에 연합 정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은 매우 극히 적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나중에 그런 상황이 다시 발생한다 그러면 그때는 저희의 정치적 선택일 텐데 그러기 위해서 저희 정치 노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거다 이렇게 봅니다. 선거 과정에서 다시 그렇게 드러났죠. 이거 여기 뭐 계신 분들도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뭐 정의당 계속 찍어 아주 가까운 지인들이 나 이번에 정의당 안 칠 거야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누가 10%를 찍으셨는지 정말 분석이 필요한데 그러면 아무튼 그런 얘기 많이 들으면서 이제 정체성 관련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그 정당이 그러면 자기들을 왜 찍어줘야 되는지를 설명을 할 때 정책적으로 차별을 하거나 좋은 정책을 더 만들어내면 될 거냐 이거보다는 조금 더 한 방에 어떤 그림으로 다가갈 거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가치와 비전이 사실 통합된 가치와 비전에 대한 합의 우리 내부의 합의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하나의 그림으로 다가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게 우리한테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유실됐거나 없고 그런 측면으로 오히려 뭐 정책을 조금 더 왼쪽으로 가자 이런 차원을 넘어서 가지고 논의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바라볼 때 열린민주당이죠. 열린민주당이 요즘도 우리 당이랑 정당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 합니다. 하루하루 나온 거 보면. 근데 이런 측면에서 저희를 바라보는 측면에서 이렇게 바라볼 수 있어요. 정의당은 기성정당입니다. 그러니까 열린민주당은 기성정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위성정당이나 아류정당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정의당 자체가 기성정당이 됐다고 하는 인식에서 저희가 이걸 바라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린민주당이 좀 더 세고 과격하니까 그쪽을 지지해준다기보다는 기성정당화되어 있는 정의당을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이런 평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정책을 논의할 때 요번에 저희가 한계를 느꼈던 건 어떤 거냐면 이제 코로나 상황이 딱 발생했는데 저희 당에서 사실 의미 있는 메시지 많이 냈습니다. 처음에 마스크 100% 공급해야 된다. 그것도 저희가 정의당이 처음 주장해가지고 대통령하고 이제 회동하는 데서 그 제기를 해서 장관들이 다 찾아왔습니다. 저희 당을. 그래서 그게 이제 일부 적용이 되고 직접 지원 원칙을 한다거나 나중에 정의로운 고통분담이라고 해서 해고 금지 문제라든가 이런 이슈를 다 했어요. 근데
그 기본재난 소득 이걸 하면서 이제 메시지에 미스가 나가지고 상당히 혼란을 겪었는데, 근데 그것만으로 충분했냐 그럴 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희가 혼란이 나왔던 이유가 어떤 거냐면 당 내부에 있는 정책 담당자들도 이거를 복지 체계로 인식한 거예요. 재난 상황으로 인식한 게 아니라. 재난 상황이라는 걸 겪어보지 못했고 그에 맞는 정책적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런 상황이 이후에도 계속 벌어질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상황에서 사실 우리가 갖고 있었던 그동안의 고용 개념이 중요한 거냐, 소득 개념이 중요한 거냐, 이렇게 다 논쟁거리입니다. 노동 존중이란 도대체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노동 존중이 여기 10분 계시면 10분 머릿속에 다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그 과거에 있었던 노동 존중이라는 게 현재 의미에서 어떻게 해석되냐, 이거 전부 다 다시 해석해야 되는 과제로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준비가 되게 미흡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정말 정책적으로 이거는 그 상황을 인식하는 해석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떨어졌다. 어느 정도 대응은 했지만 그런 거에선 준비가 좀 많이 필요한 부분이고, 오히려 정체성을 수립하고 정책적 차별성을 갖고 사람들한테 뭐 지지를 더 받으려고 한다면 이 산업 구조에 대한 해석부터 우리가 달라지고 그 노동자들을 바라보는 인식 자체가 달라져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한 걸 많이 느끼고 있죠. 이번에 아마 그것도 심도 있게 논의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당대회가 열리면 그런 걸 가지고 정말 세게 노동 싸움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당 기관지는 없습니다 현재. 아니, 그 PR 시대에 당 기관지가 없다고 어떻게 합니까? 예. 당 기관지, 기관지를 이제 발행하는 데는 현재는 정당들이 많이 없는데, 이제 요새는 형식들이 많이 바뀌어가지고요. 근데 요번에 또 뭐 여러 가지 저희 이제 부정적 평가들을 막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정말 국민들하고 커뮤니케이션하는 소통 창구가 너무 없죠. 그래서 이걸 이제 두 부류로 봤는데요. 저는 하나는 일단 유튜브 세계에서 정의당을 찾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사람들 다 검색을 네이버로 검색하는 게 아니라 다 유튜브로 검색하잖아요, 사람들. 근데 거기서 정의당을 찾기가 너무 어렵고, 그만큼의 어떤 이 지도부가 얘기하는 어떤 발언 이런 걸로만 할 수 없는 어떤 메신저 역할을 할 만한 사람이 별로 없고, 그런 게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커뮤니티 같은 데 들어가면은 정의당은 그냥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가 정의당 뭐뭐뭐 이러고서 욕을 하더라도 그냥 아무도 방어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관지 말씀하신 게 이제 당원들의 어떤 일체감을 만들기 위한 이런 것이 필요한 건데요. 저희가 이제 기관지가 아니더라도 다른 어떤 그런 국민들하고의 소통 창구를 마련하면서 그 내에서 그것도 이렇게 기관지 같은 역할들을 해나가야 되는데, 사실 수년 동안 논의를 하면서 현재까지도 없는 상태죠. 저희 당의 공식 채널이라고 하는 게 전혀 대중적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매우 중대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하고 좀 다른 말씀인데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아까 이제 커뮤니티 얘기나 이런 게 나오다 보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수혜론, 책임론, 욕심론 막 이런 게 있었잖아요. 정의당한테 막 올라왔는데, 그 싸움을 하면서 느낀 게 이제 조국 사태도 마찬가지였지만, 우리 당이 이제 싸움을 할 능력이 안 된다 이렇게 봤는데요. 저희 당 내부에서 그거에 대한 체력을 좀 키워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이걸 뭐라고 하냐면 개싸움이라고 부르거든요. 이번에 윤미향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저희 당 입장을 냈죠. 저쪽에서 그 윤미향 관련된 이제 국민 여론이 안 좋다 보니까 민주당 내에서 설왕설래 하다가 방향을 딱 잡았죠. 그다음부터 개싸움을 시작합니다. 저쪽은. 근데 우리 당은 입장을 뭘 정했어요. 대표가 얘기를 해서 윤미향 문제가 뭐가 문제가 있다. 민주당이 왜 책임 있게 답하지 않냐. 우리 당원들은요 지도부를 공격합니다. 예. 그러니까 개싸움할 준비가 안 됐죠. 우리 체력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사실 우리가 진짜 체력을 강화시키고 싸움 준비를 하려면 뭐가 바뀌어야 된다. 이거는 태도가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 내부 안에서 이런 게 상당히 많이 토론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민들한테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가지고 소통할 거냐,
그리고 우리 당내부에서 뭘 할까 이런 것도 있지만 이뭐 활동가분들이라든가 아니면 당 간부들이라든가 또 당내부에서도 이 싸움을 할 준비가 돼 있느냐 이런 거에 많이 초점을 가지고 그런 방향에서 그런 시선에서 뭔가 좀 준비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예, 말씀하신 내용은 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또 질문인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만 그거만 말씀드리고 질문이 안 나오셔서 그런데 그러면 이제 선거제도 계속 이렇게 가느냐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다른 분들. 네. 지금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립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공동교섭단체를 꾸리면서 심상정 대표가 위원장을 맡아서 방망이를 두들 때까지 우리가 모든 걸 갈아 넣어서 여기 했기 때문에 사실 거기까지 갔던 거거든요. 선거제도는 누구나 미션 임파서블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못할 거다 이거. 근데 전국에 완전 중심으로 끌어올렸죠. 저는 뭐 엄청난 일이었다고 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실패했지만요. 근데 이걸 또 다시 할 수 있을 거냐? 라고 하는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제가 뭐 여기서 다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만 전 선거제도 논의는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 위성정당 이대로 그대로 못 가거든요. 이 선거법대로 그대로 가면은 양당은 또 위성정당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는 못 갈 것 같고 선거제도가 많이 바뀌게 크게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른바 이제 일부에서는 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200대 100에 뭐 100은 대선거 구조로 가자. 뭐 저희가 통으로 다 대선거 구조를 가자고 주장을 하듯이 그게 이제 뭐 연동형 비례제일 수도 있죠. 근데 이 논의는 빠르면은 그 총선 전에 이 논의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면 총선 직전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언젠간 또 이 논의가 올라오게 될 것 같고 저희 내부 안에서 그동안에 유지해왔던 당론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이거는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충분한 답변은 아닙니다만 상황 정도를 일단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